자, 이번에 4단원은 신경계 호르몬인데, 자, 이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이거를 이제 전달해주고, 자, 그 다음 이 자극을 판단하고, 그 다음 다시 반응이 나타나도록 전달해주는. 이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신경세포라고 하지, 우리는 뉴런이라는 말을 써요. 뉴런. 자, 이 뉴런이라는 건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얘기해 주는데, 자, 뉴런의 구조 보시면 이거 세포라고 그랬잖아. 세포면은 뭐가 있다? 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색과 그 다음 세포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돌기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길게 쭉 뻗어나오는 이가 축삭돌기라고 얘기해. 자, 이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다음번 뉴런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전달되어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시면 여기가 가지돌기지. 여기가 요렇게가 가지돌기. 자, 얘도 여기 지금 요렇게가 가지돌기가 되는 거지. 자,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뉴런에서 자극의 전달 경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축삭돌기를 타고서 다음번 뉴런의 가지돌기로 가게 되는 거야. 반대로는 못 가. 이렇게는 못 가. 알겠죠? 자,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계에서는요, 한쪽 방향성으로만 전달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뉴런의 종류와 자극의 전달인데,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자, 이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애들이야. 자, 감각기관에서 이렇게 뇌와 척수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네. 그걸 이루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애들이고, 순서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뉴런을 통해 가지고 연합뉴런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 우리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연합뉴런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서 연합뉴런까지 오게끔 해주는 거고, 연합뉴런은 그거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한 다음에 명령을 운동뉴런을 통해서 자극 반응기관에 보낸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 연합뉴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중추신경계란 무엇이냐라는 거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딱 두 가지. 뇌, 척수. 응? 자,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인데, 이 뇌 안에는 또다시 대뇌, 중간뇌, 연수, 간뇌, 소뇌와 같이 5개의 뇌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대뇌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대뇌.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좌우 2개의 방구로 되어 있으면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그 다음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말이다. 이 대뇌에서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판단을 하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를 대뇌에서 해주고, 기억, 추리, 학습 감정과 같이 고등정신작용도 역시 대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뇌고요. 그 다음, 뒤통수 쪽으로 가면 여기 소뇌가 있죠. 자, 이 소뇌는 근육 운동 조절이나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 우리 귀의 구조에서 전정기관, 그 다음에 방골이관과 같은 평형감각기관의 자극들은 이쪽 소뇌 쪽으로 전달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대뇌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간뇌가 있죠. 대뇌의 밑에 간뇌가 있는 거야. 자, 이 간뇌는 체온, 체액과 같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뭐 우리 몸의 온도는 체온은 36.5도. 그 다음에 물의 양은 한 64%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게 간뇌에서 하는 일이야. 자,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데
유지시켜주는 게 이 간내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상성은 우리 몸을 일정한 형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중간내. 자, 간내 바로 또 밑에 뭐가 있냐? 중간내가 있어요. 중간내는 우리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중간내에서 하는 일이 눈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야. 이 동공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곳에 가면 동공 크기가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 크기가 커지고 이런 동공의 크기 변화는 중간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연수. 자, 연수는 중간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과 같이 내장기관의 운동들이 내장기관의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와 같이 우리 얼굴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연수가 중추가 되는 반응이에요. 자, 이게 지금 별표야. 어디에 있고, 자, 대뇌 밑에, 간뇌 밑에, 중간뇌 밑에, 연수, 뒤통수 쪽에 소뇌. 어디에 있고, 두 번째, 각각의 뇌들이 무슨 일을 하고를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척수인데, 이 척수는 뇌와 등 쪽에 이제 그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이제 전달 통로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반사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되기도 해요. 자, 이게 중추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옆에 보시면 뇌의 구조와 기능 보면 구두는 외운다. 외우는 건 대뇌에 관련됐겠죠.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 체온 유지. 바로 간뇌에서 하는 일이죠. 어두운 곳에 했더니 동공이 커졌대. 중간뇌에서 동공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심장이 뻘떡뻘떡 뛰어. 이건 연수에서 해주는 거죠. 자, 심장박동.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래. 손해에서 관련된 거.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말초신경계인데, 자, 이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있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저기 감각신경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이고,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에서 나오는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 이 말초신경계는 크게 이제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체성신경계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팔을 움직일 거야,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근데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이,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야.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자, 이 교감과 부교감이 나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완전 서로 반대되는 일이에요. 자, 반대되는 일에 봐봐. 동공 크기. 교감은 확대시키고 부교감은 축소시켜. 호흡 운동을 교감은 촉진, 심장박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 주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안정된 상태로 돌릴 때, 그때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자, 위험한 상황에서 처했어. 뭐 공포 영화를 봤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 운동이 헉헉거리고 그런 것들. 자, 그러다가 이게 지나고 나면 다시 진정되는 거.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에 역시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알겠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질문 있어? 결국엔 여긴 다 외워줘야 돼. 자, 옆에 일단 문제 좀 먼저 해볼까? 그 빈칸이랑 좀 141쪽. 자, 141쪽에 문제 좀 해보자. 자, 다 했으면 채점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자, 1번에 1은 C 축삭돌기죠. 오케이? 자, 2는 A 신경세포체.
3은 B, 가지 돌기. 자, 2번에 1은 C, 운동유연, 2는 B, 연합유연, 3은 A, 감각유연. 3번에 A, B, C 순서로 가야 되죠. 자, 4번에 1번은 D, 연수. 자, 2번은 C, 중간뇌. 3번은 E, 소뇌. 4번은 A, 대뇌. 5번은 B, 간뇌. 자, 5번은 X, X, O, X. 뭐 틀렸어? 어? 자, 이번에는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나와 있는데, 자, 의식적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지에 따라서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뇌 판단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자. 대뇌가 반응의 중추예요.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대뇌가 되는 거고요.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 물을 따른다, 뭐 손이 시려서 장갑을 꼈다, 공을 막았다와 같이 내가 보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다 의식적 반응이에요. 알겠죠? 자, 보시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서 대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어디야?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한테 줘가지고 근육에서 움직이게끔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뇌가 중추가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야. 무조건 반사. 자, 얘는 판단을 거치지 않아요. 대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걸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자, 결국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다라는 게 대뇌랑 관련이 없다라는, 판단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척수 반사가 있고 연수 반사가 있고 중간내 반사가 있는데, 척수가 중추인 경우, 연수가 중추인 경우, 중간내가 중추인 경우 다 기억해 주셔야 돼. 날카로운 물체에 몸이 닿았을 때, 그러니까 찔렸을 때 움츠러드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뇌까지 갔다가 찔렸네 생각해서 다시 움츠러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찔렸을 때 자극이 딱 왔을 때 척수에서 바로 반응이 하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움츠러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척수 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무릎 반사. 무릎 이렇게 밑에를 툭 치면은 다리가 휙 하고 올라가는 거 있죠. 자, 그럼 무릎 반사도 역시 척수가 중추인 반사가 됩니다. 자, 다음 연수가 중추인 거 봐봐.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와 같이. 자, 재채기나 딸꾹질은 신분비나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연수가 중추인 반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간내가 중추인 반사 같은 경우에는 동공반사. 자, 이 동공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빛을 딱 눈에다 비춰줬을 때 동공 크기가 작아졌다가 빛을 치우면 동공 크기가 커졌다가 하는 거, 이런 동공의 크기 조절을 중간내가 해주거든. 그걸 동공반사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중추가 누구고 무슨 반응일 때 어떤 중추가 역할을 하는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선천적 옆에 플러스 강의 1번,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인 반응이야. 태어난 애들은 다 해야 돼. 의식적 반응보다 경로가 짧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뼈 아래를 이렇게 땅 쳤을 때 들어 올려지는 거. 동공 반사는 밝기에 따라 동공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걸 얘기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다음 보세요. 앞정을 밟았다. 앞정을 밟아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서 A 타고서 G를 거쳐서 바로 E로 가는 거야. G가 뭐야? 척수죠? 알겠지?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본다라는 거는 시각이잖아. F죠? 그죠? 자, 대뇌 C로 갔다가 D를 거쳐서
E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눈을 감고 더듬어서 감았으니까 시각은 차단된 상태에서 감각기관 A를 타고서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C를 거쳐서 대뇌에서 판단하고 D를 거쳐서 움직이게끔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얼굴에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지만 팔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전달된다. 얼굴의 자극은 바로 뇌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대뇌,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본다라든가 뭐 이런 듣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척수를 안 거쳐요. 됐죠? 자, 이번엔 호르몬인데 자, 이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자,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체크 한번.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분비관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 자, 옆에 보시면. 자,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우리 몸의 갑상샘이나 이자와 같은 내분비샘이다. 그럼 내분비샘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외분비샘이 있겠죠. 외분비샘. 그죠? 자, 이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외분비샘이 있을 텐데, 자,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자,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라든가 또는 뭐 눈물샘이라든가 또는 뭐 땀샘이라든가 얘네들의 공통점 다 한쪽 방향으로 나오지.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분비관이 있는 애들이야. 분비관이 있는 애들. 자, 분비관이 있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비관이 없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비관이 없는 걸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분비관이 있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눈물 눈 쪽에서만 나오잖아. 침은 입에서만 나오잖아. 땀은 땀샘 쪽에서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와 같이 일정한 분비관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만 나오는 거야. 근데 내분비샘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그냥 탁하니 던져놔. 그럼 혈액 타고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또 혈액 타고서 온몸을 이동하다가 여기 체크 또 한번 자, 내분비샘 체크. 특정 세포나 기관의 작용. 자, 이걸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 표적기관 밑줄. 자,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 갔잖아. 그럼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이렇게 호르몬을 내주면은 혈액 타고서 돌아다니다가 그 호르몬이 일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내분비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 타고서 가다가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합니다라는 그런 얘기야.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별표 왕창은 이거죠.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그 이름과 그 다음 어디에서 분비되고 이런 것들을 또 역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뇌하수체라고 되어 있죠. 간내의 시상하부에 있어요. 간내가 하는 일이 뭐였어? 간내가 하는 일? 체온 유지라든가 체액의 농도 유지라든가와 같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그랬지? 자, 이 뇌하수체의 호르몬 나오는 거 보세요.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자, 이 갑상생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체온에 관련되고 항이뇨는 그 물의 양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체액의 양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분비되는데 생장 호르몬 지금 너희 나이 때 한창 나오고 있죠. 몸의 생장을 촉진시켜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당연히 누굴 자극하겠어? 갑상샘 자극하겠지. 자, 갑상샘 어디 있어?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이 갑상샘을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갑상샘을 자극하잖아? 그럼 갑상샘에서 역시 호르몬이 나와. 그 호르몬 이름이 누구? 티록신. 자, 티록신 하는 일은 뭐?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줘.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에너지가 발생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항이뇨 호르몬. 자, 그러니까 이뇨, 그러니까 오줌 싸대는 거. 오케이? 그거를 막아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오줌 어디서 싸? 콩팥에서 만들잖아? 콩팥에서 만드는데 여기 콩팥에서 우리 세뇨관 기억나?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그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오줌량이 많아져 적어져? 오줌으로 나갈 물들을 막 흡수해버려. 오줌량은 적어지고 농도가 진해지겠지. 그 대신에 우리 몸의 물의 양은 많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몸의 물의 양을 조절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음 갑상샘은 아까 티록신이라고 그랬죠.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 부신. 자, 부신은 어딨냐면 이렇게 콩팥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게 되는데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자,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당량 증가하고 혈압을 상승시켜. 우리 왜 사람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흥분 상태 뭐 또는 공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러잖아. 자, 그런 게 이제 요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고. 자, 부심 밑에 보시면 여기 이자 있죠. 이자. 자, 이자는 별표예요. 자, 보시면 두 개가 나와. 인슐린, 글루카곤. 근데 완전히 서로 반대 일을 해.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근데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오케이? 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두 호르몬이 하나의 내분비샘에서 나오겠어요. 근데 이자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도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도 나와. 그러니까 이자는 좀 특이한 게 내분비샘 호르몬이면서 외분비샘 소화액을 내놓기도 해요. 자, 또 생식기. 정소, 난소.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발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라는 얘기야.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성기의 모양을 보고 남성, 여성을 남자애냐 여자애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거는 1차 성징. 자라면서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변하는 건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143쪽이죠. 143쪽의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채점하자. 6번에. 자, 6번에 OX. 7번에 척수. 대뇌 척수. 8번에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자, 9번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티록신, 혈당량 증가, 감소,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테스토스테론. 뭐 틀렸어? 오케이. 됐죠?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좀 외워야 될 게 많아. 호르몬들의 각각의 내분비샘도 외워야 되고, 그 내분비샘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지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외워줘야 돼. 결국에 다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런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는 너무 부족해도 질병이 생겨요. 자,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잖아요.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키가 안 자랄 거 아니야. 그게 소인증. 정상보다 키가 작은 거 소인증. 근데 너무 많이 나왔네.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면 거인증.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지. 성장기가 끝났어.
키는 안 크는데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말단 비대증. 말단, 입술, 코, 얼굴, 뭐 손, 발 이런 게 막 커지는 거야, 말단이. 그게 말단 비대증. 이런 질병이 걸리고요. 자, 티록신.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결핍되잖아. 갑상생 기능 저하증. 이게 이제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도 잘 타고 막 이러는 거. 너무 과다하잖아. 갑상생 기능 항진증. 자, 이게 이제 맥박 빨라지고 눈 돌출되고 체중 감소하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이 티록신이 결핍되거나 과다돼도 역시 몸에 이상이 생기고요. 인슐린. 인슐린 하는 일이 뭐였어? 혈당량 감소였잖아. 인슐린이 결핍되면 혈당량이 감소가 안 되니까 당뇨병이 걸리는 거야. 쉽게 필요하고 체중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거나 심한 갈증을 느끼거나 이런 게 당뇨병 증상이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항상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환경, 몸 바깥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라고 했잖아. 체온 유지나 혈당량 유지가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예인데, 보시면, 이 호르몬이나 신경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호르몬. 혈액이 전달 매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 막 돌고 돌아야 되니까 전달 속도는 느려. 근데 효과는 지속적이죠. 자, 그리고 작용 범위는 넓은 반면 신경은 뉴런이잖아. 굉장히 빨라요. 그 뉴런을 통해서 가니까. 근데 일시적인 효과. 그리고 범위도 좁아. 자, 우리 그 체온 조절 과정이랑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는데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내 명령으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그랬죠. 간내가 아까 항상성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온 유지나 수분량 조절. 자, 간내에서요. 정상 체온에서 체온이 높아졌어요. 주위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이 높아졌어. 체온이 높아지면 체온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자, 고온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열 방출량이 증가되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 땀 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 추워지면이야. 체온이 낮아지면 간내에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리죠. 갑상생 자극 호르몬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내놓으면 얘가 가다가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하지. 그럼 갑상샘에선 티록신이 분비되지. 티록신 분비되면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거야. 세포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또 간내에서요. 근육을 떨림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자,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왜 추울 때 여기 있는 소름 돋는다 그러죠? 털 같은 거 이렇게 삐죽삐죽 쓰는 거. 그게 이제 혈관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그 다음 근육 떨림, 돌돌돌돌 떠는 거. 그것도 역시 열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됐니? 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건 신경의 작용이야.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호르몬 작용이야.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추울 때는 혈관 수축해서 열 방출을 감소시키면서 근육을 떨리게 해요. 자, 이거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호르몬을 통해서.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반면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분비시켜주는 거죠.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혈당량 조절 별표 한 번만 해줘. 요거. 자, 혈당량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시켜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혈당이 높게 되면은요, 혈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이라든가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었어.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 인슐린은 뭘 하느냐? 간으로 가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로 가는 놈이 있어. 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촉진시켜주고요. 간으로 가면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알겠죠?
포도당이 간에서 저장이 되는 거야.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그럼 이제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운동을 시작했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가 바로 당이란 거야. 그래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 아까 여기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했잖아. 그걸 다시 분해시키는 거야. 포도당으로. 그럼 혈당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완전히 서로 반대 일을 하고 있어. 혈당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 이러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또 플러스 강의 1번 좀 보자. 자, 땀을 많이 흘립니다. 몸의 수분량 조절이죠. 땀 많이 흘렸어. 그럼 수분이 줄어들겠지. 뇌하수체에서 항인형 호르몬을 분비시켜줘요. 항인형 호르몬은 어디 간다고? 콩팥으로 가서 물을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오줌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셨네. 그럼 수분량이 증가하겠지. 그럼 이제 또 항인형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수분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145쪽이죠. 145쪽에 싹 다 또 풀어볼까요? 자, 채점하자 10번에. 자, 10번에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빠르다, 느리다, 좁다, 넓다. 추더, 추더, 추더. A 글루카곤, B 인슐린. 14번에는 B 포도당 글리코젠, A 글리코젠 포도당. 옆에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결국엔 이걸 어떻게 네가 외우느냐가 중요해. 오케이. 자, 보자. 이번에는 자극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와 B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자를 떨어뜨리는 거야. A는 0점에다가 손을 놓다가 0점 위치에다 놨다가 B가 떨어뜨리는 걸 보고 잡는 거야. 여기 눈을 가렸지? B가 땅 소리를 내는 순간에 떨어뜨리는데 그때 잡는 거야, 얘가. 차이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잡을 때는 평균값이 20cm 같고 소리 들을 때는 30cm 갔어. 그 얘기는 뭐야? 소리 들을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0cm 떨어졌을 때 A는 잡았어. 그러니까 바로 20cm 떨어지는 시간 동안 반응이 일어나서 잡힌 거지. 근데 소리로 할 때는 30cm 떨어져서 잡았어. 그러니까 30cm 떨어지는 시간 동안 잡힌 거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소리 쪽이 더 길다라는 그런 얘기야.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누가 중추야? 누가 중추야? 떨어지는 자를 내가 보고 잡았어. 누가 중추야? 태영아, 중추가 누구겠니? 응? 떨어지는 걸 보고 잡아야지 생각하고 잡은 거 아니야. 그럼 대뇌야, 척수야? 대뇌, 그지? 대뇌가 중추야. 이건 의식적인 거야, 무조건 반사야? 그렇지, 의식적 반응이 되는 거죠. 됐어? 자, 다음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사람이 발이 닿지 않도록 책상에 이렇게 앉은 거야. 눈을 감고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땅 하고 치잖아. 치는 순간 다리가 휙 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척수가 중추인 무릎 반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가 중추인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극을 받으면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내가 맞았다라는 걸 가지고 손을 드는 경우야. 자극을 받으면은 척수에서 대뇌로 갔다가 다시 손을 들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뇌 판단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뜨거운 냄비 손 닿았어. 이건 뭐야? 척수 반사지?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 몸 닿았으면 F 척수 바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오케이? 척수 반사는 FGI. 그죠? 어두운 방에서 손 더듬더듬거리고 있네.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건 뭐야? 감각. F. 자, 손을 더듬으니까 F. 그 다음에 척수에서 대뇌로 가고, 그 다음 B, 그 다음 E, 그 다음 H.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보고 공을 막아내는 거. 본다라는 거는 척수 거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그 다음 B, E, H. 이렇게 되는 거. 영화를 보고 눈을 찡그린다. A, B, 눈 찡그리는 거니까 척수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C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밑에 146쪽하고 147쪽에 밑에 확인 문제 있잖아. 확인 문제 일단 먼저 좀 해보자. 자 146쪽 확인 문제부터 하자. 1번에 XO, XX 2번에 대뇌 척수 3번에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뭐 틀렸어? 1번에 2번 틀렸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거리가 짧아진다. 오케이? 반응이 빠를수록 거리가 짧아진다. 빠르게 일어나면 빨리 잡을 거 아니야. 빠르게 일어나면 빨리 잡으니 빠르게 일어날 빨리 잡으면은 그만 조금 떨어졌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거리가.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잡는 거야. 근데 조금 내려와서 잡을 때랑 길게 내려와서 잡을 때랑 누가 더 반응이 빠르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왔을 때가 짧게 조금 내려왔을 때 내가 잡은 거리가 짧을수록 그만큼 반응을 빠르게 잡았다는 얘기지. 응?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응? 소리로 들었을 때랑 눈으로 볼 때랑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결국에. 누구다? 자, 눈으로 볼 때는 20cm 내려가서 잡았잖아. 근데 소리로 들을 때는 30cm 내려가서 잡았잖아. 그러니까 눈이 더 빠른 거지. 오케이? 눈으로 봤을 때가. 그 다음에 옆에 147쪽 보자. 147쪽에 1번에 XXXO. 그 다음 감각 척수 운동. 그 다음 반응 경로가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반응 경로가 짧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얘기. 여기서는 다 맞는 거지.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문제들 한번 싹 다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재우야! 네? 아, 체크해. 네, 잘 쓸게요. 쉬다 와가지고 어디 쉬는 시간이 같이 먹고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같이 먹어해.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저안 쓰는데 왜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숫자만 아, 세호야, 좀 책 좀 펴. 솔직히 저 원래 오늘 국어 끝나고 이러다가 그냥 이제 왔는데 나가. 나가! 괜찮아요. 어? 맞다. 시켜봐야 돼요. 너 오토 없어? 있는데 집에서 못 찾으면 차이 나요. 못 찾았다고? 네. 응? 17,000원짜리를 그냥 샀냐? 응? 잘 좀 보관하면 안 되냐, 자식아? 그거는. 안 했죠. 근데 지금 영어도 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구강하는데. 야, 그거. 잠깐 있었잖아. 아, 그렇네. 안 사도 되겠다. 유튜브 지금 쓸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날 했던 거 뽑아주시면 되죠. 뽑았어요. 드릴게요. 와. 야, 우리는 이제, 신철 이현이 여기 이제, 사이를 다 풀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야 돼. 재호야. 네? 네. 적당히 말씀. 하고. 아주 그냥. 그거 오늘 그거 아니야? 40서? 응. 그거 정확히 있어. 나가졌네. 물 말고. 영어 영어 아니 나 영어 2부야.